안녕하세요. 대중음악의 이해 13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과 변화를 보는 파트예요. 일단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고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정리했는데, 중요한 건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과 저의 나이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제가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기점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일단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하고, 일단 저는 80년생입니다. 제가 99학번이에요. 그래서 이 80년생의 입장에서 본 과거와 현재 어떻게 나눠지는가, 일단은 전체적인 음반, 작곡자, 연주, 멤버 수, 노래, 평균 나이, 뮤직비디오 등의 관점으로 한국 대중음악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 달라지는 점이 있고, 그 달라지는 점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반을 보면 과거의 음반은 다 정규 음반이었어요. 왼쪽에 보시는 김건모 음반 목록을 보면 그냥 김건모가 음반을 내면 1집, 그 다음에 음반 내면 2집, 3집, 4집, 5집, 14집까지 그냥 정규 음반이에요. 이 당시에는 싱글이라던가 EP라던가 미니 음반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없지는 않았어요. 넥스트라던가 혹은 중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반들이 싱글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EP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익숙하진 않았어요. 싱글이 나오면 야, 이거 두 곡밖에 없는 걸 돈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정규 앨범을 내는 게 이 가수의 어떤 음악 활동을 온전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트래킹이 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씩 92년, 94년, 95년, 96년, 97년 하나 음반 내고 반년 활동하다가 잠적이 아니다. 잠깐 이제 쉬러 들어가고 다시 복귀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의 정규 음반이 나왔어요. 더 앨범이라는 22년이 아니라 2020년 정규 음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되게 놀랐을 거예요. 이게 첫 정규 음반이에요. 블랙핑크가 지금 등장한 신인이 아닌데 20년도에 첫 정규 음반이 나와요. 그 전에 16년도에 싱글, 또 하나 싱글, 17년도에 싱글, 20년도에 싱글, 그 다음에 20년도에 드디어 정규 음반까지, 이 사이에 일본에서 발매된 음반도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규 음반을 첫 번째 데뷔할 때부터 꽝 하고 발표하는 것과 싱글과 EP 등으로 약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음반 시장의 간을 본 뒤에 본격적으로 정규 음반을 발표하는 이런 차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EP 음반도 18년도, 19년도에 꾸준히 발매가 됐었죠. 기존에 있었던 정규 음반만 생각했던 때와 얼마든지 싱글, 조금 더 데미지가 적은 싱글과 디지털 혹은 EP, 미니 음반들을 활용했던 지금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음반을 발매하느냐, 음원을 발매하느냐 라는 차이로 또 나눠져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 음원을 발매하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년도에만 해도 2차례 발표가 가능하죠. 곡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93년에서 95년, 95년에서 96년, 96년에서 7년, 7년에서 9년, 9년에서 2001년까지 1, 2년씩 텀을 뒀어야 됐던 활동 영역에서 훨씬 더 빠른 데뷔와 빠른 복귀와 혹은 이제 그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걸 뭐라고 하죠? 그냥 휴식기라고 표현해야겠네요. 네, 휴식기를 갖는 텀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음반 발매가 가능해져요. 이런 빠른 속도의 음반 발매가 음반이라는 컨셉에서 음원 발매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윤종신의 월간 윤종신이라던가 윤종신을 카피한 월세 유세윤 같은 한 달에 한 번씩 음반을 낸다라는 게 그냥 한 곡이 담겨있는 음원을 발매하는, 그래서 뭔가 하드프레스를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드프레스를 찍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더 음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음반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렇게 선순환을 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음원을 발매한다라는 거, 음반이 나온다라는 거, 이 정규 앨범의 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들이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생기느냐, 그렇지 않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겨나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었던 음악 작업 방식에서 미디라는 기술이 자리 잡으면서 혼자서 작업이 가능해지고, 레코딩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혼자서 레코딩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레코딩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용이해지고, 컴퓨터의 사양 발전과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들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음악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음원 발매까지, 지금의 기존에 있었던 음원이 하드카피본, 테이프라던가 CD 혹은 LP와 같은 형태로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드카피본이 없는 음악도 음원으로서 스트리밍을 들을 수 있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현상이 가능합니다. 이 현상을 좀 한눈에 보시자면, 작곡자라고 해야겠죠.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음악 작업을 한다. 대충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그림이었을 때 작곡의 과정과 믹싱, 레코딩, 마스터링의 과정은 기존에는 분류됐었어요. 완전히 나눠져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메이저 음반을 발매한다 그러면 작사, 작곡이 나눠지고 편곡자가 나눠지고 믹싱, 레코딩이 나눠지고 마스터링이 다 나눠져요. 그래서 음원의 퀄리티는 돈과 정비례합니다. 돈을 많이 들일수록 음원의 완성도와 사운드는 좋아져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접근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방에서 끙끙대고 작업했을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마이크로폰이나 혹은 이 방, 스튜디오 안에 방음 환경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레코딩 부스를 빌리지 않아도 혼자 작업하는 공간에서 레코딩이 가능하고, 원래 이런 레코딩 믹싱이 끝나고 나면 마스터링이라는, 내가 믹싱한 음악을 다시 한번 제3자의 손을 거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전체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의 밸런스가 맞는지를 체킹하는 마스터링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사운드를 엄청나게 크게 이제 부스트를 시키는 겁니다. 믹싱 때는 밸런스를 잡고 마스터링 때는 볼륨에 이제 파워를 올립니다. 그런 마스터링 또한 이런 플러그인이 만들어져 있어서 스스로 혼자 모든 음원의 작업을 끝낼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테크놀로지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음원을 기존의 정규 앨범이라면 1000장당 얼마 혹은 10,000장당 얼마, 이렇게 CD를 찍거나 테이프를 찍어야지만 유통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 혼자 만든 1집 앨범 10,000장 찍었다가 10장 나가면 엄청나게 큰 데미지가 오죠. 왜냐하면 반품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디지털 음반을 신청하면, 디지털 음원을 신청해서 음원이 발매될 때까지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신청하기도 쉽고, 신청을 하면 또 이쪽도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와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응답해주고 상담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체계들이 만들어 놓은 이점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게 지금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반의 형태, 정규에서 싱글, 디지털, EP, 미니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바뀌었고, 그런 것 때문에 빠른 속도의 음원 발매와 음반에서 음원 발매로의 변화, 더 이상은 하드카피 프레스본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음원의 형태로만 남아있어도 얼마든지 그게 유통이 되는, 멜론과 혹은 네이버 뮤직 같은 이런 플랫폼으로 유통이 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작곡자들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과거는 곡을 하나 썼다. 그러면 한 곡당 한 명의 작곡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한 곡당 다수의 작곡가가 있는 게 기본이 됩니다. 제가 두 개의 예제를, 좀 극단적인 예제를 골라와 봤는데, 도박이라는 곡이에요. Life is a Gamble이라는 박재범, 도끼가 피처링을 한 곡입니다. 아마 쇼미더머니에 나와서 유명해진 곡 같은데, 보시면
박재범 작곡, 도끼 작곡, 구름비름 작곡. 구름비름이 편곡하고 박재범 작사, 도끼 작사, 자매즈라고 있나요? 작사, 네스 작사, 우디고 차일드 작사, 주노브노 작사, 더블 K 작사. 여기에만 지금 몇 명이 투입되는지 보이시죠? 이게 물론 극단적인 예제를 가져오긴 했지만 현 시대의 이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작곡을 하는.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컨셉은 어땠냐? 그냥 서태지와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라는 곡이 나오면 작사 서태지, 작곡 서태지, 편곡 서태지, 심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전에 서태지 이전에 그 곡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 거의 똑같았어요. 누가 어떤 곡이 나왔다, 그러면 작사, 작곡, 편곡 누구? 그래서 작사와 작곡이 나눠지면 이 작사가 어떤 특징이 있네, 이런 거를 살펴볼 정도로 영역이 나눠지는 건 조금 생소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큰 차이를 볼 수 있죠. 최근에 윤상도 원피스라는 작곡 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죠. 이런 작곡 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일단 다작이 가능합니다. 서태지 같은 경우는 반년 동안 곡을 쓰고 반년 동안 활동하고 다시 반년 동안 곡을 쓰고 반년 동안 활동하고 이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작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곡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창작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은퇴를 한다라고 3집인가를 발매하고 이제 은퇴 선언을 합니다. 4집이었나? 네, 갑자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환경이라면, 여러 명이서 함께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드럼을 잘 찍는 친구가 있을 거고, 베이스를 잘 만드는 친구가 있을 거고, 화성 진행, 멜로디, 그 외에 코러스, 각자 자기가 잘하는 파트를 하면 훨씬 더 속도가 날 거고, 여러 작곡가들이 함께 작업하다 보면 좀 더 개성들이 뭉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팀으로 작곡하는 게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고, 한 곡에 여러 명이 투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메인 작곡가 아래 서브 작곡가들의 손을 많이 타는 게 요즘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한 곡을 한 사람이 작곡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주를 보면,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이제 비교를 위해서 가져온 예제예요. 기존의 과거라고 부르는 시대의 음악은 거의 대부분 실연이었어요. 그래서 90년대 락 발라드 곡 뒤에서 락밴드가 연주하면서 노래 부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진을 보면 악기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악기 연주하는 거예요. 드럼 스틱 들고 있으니까 드럼, 기타 들고 있으니까 기타리스트, 베이스 들고 있으니까 베이시스트, 안 들고 있으면 보컬입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스틱 들고 있으니까 드러머, 색스폰 들고 있으니까 색스포니스트, 베이스 들고 있으니까 베이시스트. 한스밴드라는 그룹이고요. 부활입니다. 심플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실연의 어떤 그 사운드에서 컴퓨터 음악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점점 미디라는 컴퓨터 음악, 전자음악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타가 디스토션이 발전하고 이펙터가 발전하고 악기 조합과 새로운 주법이 나왔다 하더라도 만들 수 없는 사운드들을 미디 사운드는 간단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운드가 다양하게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의 발전은 새로운 음악 장르를 형성합니다. 80년대에 전자악기가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TR-808이라는 롤랜드의 드럼 머신이 뭐 킥, 하이햇 여러 가지 사운드 외에 808 베이스라는 사운드 패치를 만들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드럼 킥인데 베이스 서스테인이 쿵 하고 들어가 있는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 사운드를 통해서 현재의 어떤 힙합이라던가 트랩 음악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래서 현재 EDM 사운드에서 드럼 킥의 베이스가 강렬하게 들어가는, 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사운드는 그런 전자악기의 발전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들의 발전은 굉장히 작곡가들이나 아티스트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음악적 장르를 발생시켜요.
멤버의 수는 과거에는 솔로 가수가 많았어요. 많아봤자 3명입니다. 이게 맥시멈 많으면 5명이에요. 송골매 같은 그룹이 5명입니다. 왜냐면 드럼, 기타 2명, 베이시스트, 보컬 이러면 딱 5명이 나오거든요. 그 5명이 나오면 와, 쟤네는 출연료 나누면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소방차라는 댄스 그룹이 3명이었고, 여기 보이신 한 4명, 3명 정도가 보편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5명이 일반화되고 9명, 13명의 팀들이 등장하면서 슈퍼주니어, 아이즈원 이 둘 합쳐 놓으면 몇 명이죠? 12명? 12명 24명이 지금 나옵니다. 여기서만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H.O.T랑 잭스키스랑 섞어놓고 각각 팀별로 분류하면 신세대, 못하면 9세대 이렇게 분류했었어요. 그 둘을 합친 게 1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렇게 멤버가 여러 명 나온 사진을 가져와서 하필 슈퍼주니어가 나와 있지, 엑소를 가져올까 잠깐 후회도 했었습니다. 네. 멤버의 숫자가 달라지죠. 이거는 앞쪽에서 보셨던 여러 명의 작곡가가 함께 작업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팀을 구성해 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서 이 팀이 100만 원을 받고 출연을 하고 이 팀이 100만 원을 받고 출연한다. 그러면 이 팀은 상대적으로 개인이 가져야 되는 돈이 적어요. 하지만 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3명씩, 2명씩 혹은 절반씩 나눠서. 모든 매체가 많아지고 편성들이 이렇게 다양화되면서 기존에는 KBS, MBC, SBS만 있었던 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에만 출연하고 그 외에 행사들만 소화했으면 되는 스케줄에서 지금은 케이블 TV에서 유튜브까지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 있죠. 이런 채널들을 셀 활동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팀의 거대화가 가능한 거고, 역시 이것도 리스크를 서로 이제 분배하면 되겠죠. 12명이 10명씩 팬을 모으면 아무래도 쉬울 텐데 3명이 40명씩 모은다. 이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셀 활동을 통해서 조합이 가능하고 좀 더 대중들한테 많은 다채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멤버 수의 증가가 정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멤버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기존에는 한 가수가 한 곡을 부르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곡을 여러 명이 부르다 보니까 그때 슈퍼주니어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 곡을 우리 멤버 수로 따지면 우리가 한 구절당 한 9초 정도 부르는 거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개그 콘서트의 왕비호도 그랬죠. 소녀시대 보고 노래 끝까지는 부를 줄 아니? 이런 이제 평가들도 가능한. 그래서 여러 명이 한 곡을 소화하다 보니까 한 곡을 온전히 부른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 가수로서의 관점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음악에 참여하는 피처링이 증가하고 그 피처링이 굉장히 일반화되는, 기존에는 없었던 굉장히 생소했던 단어예요. 피처링이라는 건. 근데 그런 피처링이 증가하는 현상도 보여집니다. 역시 이것 또한 다양성을 나타나겠죠. 어떠한 가수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가수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겠죠. 예를 들면 성시경이라던가 박효신이라던가 한 가수의 노래를 계속 듣는 것도 좋지만 한 곡 내에서 12명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서로서로의 조합들, A와 B, B와 C, C와 D의 조합들을 듣는다. 역시 기존의 다양한 작곡가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다양성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는 어떨까요? 일단 제가 음악을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쭉 그 폭발적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뭐 거의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라디오를 틀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은 정말 거의 다 들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때에 제가 즐기고 들었던 어른들이었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오히려 랑연랑아 같은 팀이 나오면 너무 어렸었고, 아이돌이라는 팀이 있었고, 그 외에 제가 들었던 음악들은 대부분
내가 생각했을 때는 20, 30대의 어른들 혹은 30, 40대의 정말 원로 가수들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아이돌 일반화가 되어 있죠. 데뷔를 한다 그러면 어떤 락밴드가 나왔다거나 인디밴드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소식을 접할 수 없죠. 거의 대부분 아이돌 그룹이 데뷔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나이대는 거의 대부분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딱 셋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30대 쪽으로 가까이 가면 이제 연기 쪽으로 빠지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젊은 층이 두꺼워진다라는, 음악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젊은 층의 팬층이 두터워진다라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40대 이후로는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다라고 해요. 40대 이전에 들었던 음악을 40대 이후에도 계속 소비한다. 그러면 그 나이대의 소비 형태를 딱 잡을 수 있는 그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그룹은 아주 적절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요 시장의 연령층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TV 틀어서 가요 프로그램 보면 그냥 다 너무 어리고 젊은 친구들만 나와서 댄스 음악을 하는 그런 장르와 연령층, 여러 가지 심각한 불균형의 현상들을 볼 수 있죠. 기존에 있었던 변화가 꼭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뮤직비디오는 과거에 없거나 소수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대작의 뮤직비디오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대작 비디오들이 나와요. 그런 비디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공유로비의 21세기 모노리스라는 작품입니다. 공유로비의 21세기 모노리스는 식스센스라는 음반에 수록된 곡이에요. 윤종신이 부른 곡입니다. 1996년작인데 당시 한국 비디오 역사상 최대 제작비 3억 원을 들여서 만든 뮤직비디오예요. 이 3억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1996년이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당시 3억이에요. 96년도에 3억. 이로부터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뮤직비디오에 1억 썼다라고 해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96년 당시에 뮤직비디오로 3억을 씁니다. 그때 이랬어요. 이거는 그냥 기념비적으로 두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도저히 수익을 발생할 수 없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벌었던 돈과 이 음반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다 이 뮤직비디오 하나로 그냥 날아가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사실 큰 성공은 거두지 못해요. 음반이 일단 너무 실험적이었고 어떤 다가오는 세기말의 어두운 것들만 담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는 못해요. 뮤직비디오 내용도 여기 보시면 지구는 자원 고갈, 식량 부족, 그리고 각종 사이보그 범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A4 혹성의 인류를 건 드림시티를 건설하게 되었다. 그래서 드림시티 건설을 위해서 A4 혹성으로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걸 마중 나갔던 딸과 어머니가 있는데 동북아 전쟁 긴장 속에 중국 핵무기 사용 경고 이래가지고 핵무기가 터지면서 다 죽더라. 이게 뮤직비디오의 내용이에요. 지금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뭐 이런데 3억이나 돈을 썼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는 CG와 형편없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센세이션했어요. 그래서 공유로비가 우리의 음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편의 영화를 미리 볼 것을 권한다. 이러면서 2010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거나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을 본 다음에야 아마 우리 음반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앨범 설명에 이제 써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실험적이고 음악적으로 뭔가 도전을 했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96년도의 상황입니다. 이런 뮤직비디오 영화화에 본격적인 불을 당긴 건 98년도에 조성모의 12이라는 뮤직비디오예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병헌과 김하늘이 주연을 합니다. 그 외에 허준호, 그 다음에 정웅인이 거기에 나오면서 이제 인기를 얻게 돼요. 내용은 도망자 이병헌이 김하늘을 우연히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병원을 잡으러 온 나쁜 애들 때문에 김하늘이 죽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인데 점심시간에 그 조그마한 TV로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넋을 놓고 보다가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다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고, 이 뮤직비디오가 많은 인기를 얻을 때까지 조성모는 한 번도 TV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 없는 가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어떤 마케팅이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요. 조성모는 이걸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그 뒤로 아시나요라는 곡에서 다시 한번, 이때는 정확한 제작비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그냥 퉁쳐서 3억에서 한 30억 정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전쟁 영화처럼 찍은 작품이에요. 그 조성모가 베트남의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이제 일병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신민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백마부대 마크를 달고 완전히 몰살 당하는 장면이 나와서 백마부대 그 전역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한 번도 베트남전에서 이렇게 다 몰살 당한 적이 없다. 우리 부대 마크를 지워라.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대 마크에는 그 백마부대 마크가 없을 거예요. 청룡부대인가 백마부대인가 아무튼 어떤 특정 부대입니다. 그 마크 없이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에 스마일 표시되어 있는 마크로 아마 다른 버전을 보실 텐데,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이 당시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가수의 음악을 대변하는 컨텐츠가 아닌 지금의 유튜브 영상 보듯이 그런 영상 컨텐츠로 소비를 했었어요. 이런 영상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것도 그 당시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MTV나 이런 음악을 뮤직비디오와 함께 틀어주는 1980년대부터 시작한 MTV의 영향력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케이블 TV에서 그런 음악 방송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수가 나와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지금의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훨씬 더 컸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작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최진영의 영원입니다. 99년작이죠. 최진실 동생이고 안 좋은 결말이 있었지만, 영원이라는 작품은 지금 보시면 정준호, 차인표, 장동건, 아마 얘가 김규일 거예요. 눈에 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찍어도 엄청날 텐데 뮤직비디오를 찍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만든 이제 뮤직비디오고요. 포지션의 I Love You도 차승원, 신하균, 이효원. 그러니까 당시에 뮤직비디오가 하나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의 인기 있는, 엄청난 인기 있는 배우들이 정말 작품을 찍듯 영화를 찍듯 엄청난 스케일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 기사들을 뒤져보면 한 10년 전쯤에, 10년 전쯤이라고 해도 2010년대죠. 10년 전쯤에 어떤 그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제작비 1억을 투자해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다. 우와 엄청나다 라고 했는데, 그 20년 전에 벌써 이런 움직임이 한번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변화였었어요. 그 이전엔 뮤직비디오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그냥 라이브를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길을 걸으면서 노래 그냥 조금 불러주는 정도의 이미지 마케팅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진정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토킹 밸류라고 하죠. 어떤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의 효능이라던가 이런 걸 설명하기보단 그냥 그 물건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이슈화시키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이런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음악 제작 비용보다 커지고 뮤직비디오만으로 화제를 만들어서 광고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고, 아마 지금은 이런 이제 너무 거대하게 영화화된 뮤직비디오는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이 부분 설명하고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뒷부분은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중음악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이 차트에서도 준비했듯 과거와 현재, 그럼 이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기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관점은 달라집니다. 그럼 제가 이 기점을 어디로 설정했냐면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 전과 후로 나눈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1992년도에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94년도에 중2였고 93년도에 중1, 92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죠.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직도 서태지와 아이들이 만들어냈던 엄청난 신화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데뷔했을 때는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데뷔 무대가 어떤 거였냐면,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 자, 네. 당시에 이런 쇼가 있었습니다. 임백천이 진행했던 쇼였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TV 특종, 네, 특종 TV 연예 첫회 92년도 방영된 겁니다. 이때 신인들을 소개해주는 순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석진 씨의 앨범도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서 데뷔했습니다 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화평론가들이 이렇게 나와서 평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첫 공연을 합니다. 이게 서태지와 아이들의 공식적인 첫 데뷔예요. 첫 TV에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해요. 이 사람이 작곡가 하광훈입니다. 이문세의 히트곡들을 작곡했던. 그랬더니 엄청난 혹평을 해요. 양인자라는 작사가입니다. 가사가 잘 들리지 않네요. 엄청난 혹평을 해요. 이상벽입니다. 역시 엄청난 혹평을 해요. 전영록 가수 대표로 나왔습니다. 역시 엄청난 혹평을 해요. 평균 점수 7.8점. 이후로 7.8점은 역대 최하의 점수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봤던 1992년도에 이 방송을 봤던 어떠한 사람들도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이 신인 그룹이 뜰 거라고는 뭐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1992년 4월 첫 방송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영상을 하나 보시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잘리게 되면 여기에 제가 걸어놓은 링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10대 청소년들이 몰려들고 경찰이 동원됩니다. 지난 20일 마산 공연은 저녁 7시 반에 시작됐지만 이른 아침부터 2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원색의 티셔츠와 모자, 그리고 반바지, 서태지의 옷차림 그대로입니다. 목걸이와 사진 등 공연 기념품도 동일할 정도로 팔렸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저작권 때문에 잘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TV에서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얼마나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인기가 놀랍고 엄청난가, 어떤 시대의 큰 반항들이 생기고 있는가,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놀라운 비교를 보여드리면 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고 당연히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1위를 했겠죠. 당시에 1위를 같이 했던 후보들을 보면 일단은 신승훈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보는 비주얼은 이랬어요. 발라드가 그냥 지배하던 시기에 이렇게 스모그가 쭉 드라이 아이스가 깔리고 조명이 반짝반짝이면서 양복 입은 사람이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부르는, 이게 말하자면 당시에 대중들이 소비하던 음악이었어요. 지금 신승훈이 부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랑은 15주 연속 1위로 역대 가장, 한국에서 기록만으로 보면 한국에서 가장 좋은 곡이에요. 15주 연속 1위면 엄청난 거죠. 네. 매 한 4개월 정도를 내내 가장 탑권에 있는 곡입니다. 근데 비주얼이 이랬었어요. 동일하게 1위 후보였던 곡입니다. 김정수의 당신이에요. 김정수의 당신과 함께 1위 후보에 올랐던 곡은 고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입니다.
그래서 김정수가 1위를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역시 비주얼은 이래요. 김정수 씨가 가요대상에서 상을 타면 이 중전모를 벗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TV에선 안 벗었거든요. 근데 제가 에이펑크라는 스튜디오에 미디 레슨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김정수 씨를 만났고 김정수 씨 중절모 벗은 모습을 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었던 대학 1학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비주얼이었었어요. 김국환의 타타타라는 곡이 있습니다. 김국환의 타타타는 당시에 60%의 그 시청률을 자랑했던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에 잠깐 등장했던, 이순재가 라디오를 켜니까 거기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나오고 그 노래를 한참 듣더니 훗, 내 맘하고 똑같네, 이런 말을 했던 장면 하나 때문에 완전하게 이슈가 됐던 곡이에요. 역시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이게 서태지와 아이들의 92년도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곡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서태지와 아이들의 비주얼이 어땠냐? 이런 모습의 팀이 등장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비주얼을 너무나도 벗어나 있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얘기거리가 와갔겠죠. 어제 그거 봤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썼던 표현이 그랬어요. 되게 시원한 음악이 하나 나왔던데? 라는 표현.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지만 이 그룹이 뜰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원하고 파격적인 사운드를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팀은 뭔가 엄청난 걸 할 것 같아. 물론 당시에 뭐 현진영이라던가 댄스 음악을 하는 팀들, 그 이전부터 소방차나 이런 계열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비주얼과 이 어떤 무대 연출은 그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센세이션을 안겨줍니다. 이게 한국의 대중음악 시장을 절반으로 나눈다면, 대중음악 역사를 절반으로 나눈다면 과거와 현재가 성립되고 그 과거와 현재가 딱 성립되는 그 중간점이에요. 그래서 재즈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비밥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긴 막대기가 있을 때 이 막대기를 중심을 맞춰야 된다면 양쪽 끝에서 잡고 쭉 안쪽으로 손가락을 이동해서 막대기가 안 넘어지는 그 중간점에 손가락이 이렇게 대고 있으면 막대기가 이렇게 손가락 위에 서 있을 텐데 그 점에 비밥이 있다. 이게 재즈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제가 한국 대중음악 평론가라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국 대중음악의 과거가 있고 한국 대중음악의 현재가 있다면 그 막대기를 중심을 맞춰야 된다면 그 중심을 맞추는 부분이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일 거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음반 판매량도 판매량이지만 일단은 180만 장, 220만 장, 160만 장, 200만 장. 물론 이게 그 기네스 기록은 사실은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되는 김건모가 280만 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장 밑으로 떨어지는 게 없죠. 오늘은 이제 못 보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보시게 될 엑소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100만 장이 넘었다라고 해요. 그게 2010년도 상황입니다. 2010년도 상황에서 10년 만에 100만 장이니까 2000년도 초반에 다시 한번 100만 장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때 100만 장이 G.O.D 4집, 김건모 7집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는 없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의 음반이 230만 장이 팔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반이 팔리는 시대가 아니라 음원이 소비되는 시대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수치상으로만 비교하면 엄청난 음반 판매를 이뤄내죠.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은 92년, 93년, 94년, 95년 4집을 끝으로 4집이었네요. 4집을 끝으로 해체를 합니다. 1년 단위로 활동을 하죠. 그리고 점점 데뷔하는 시기도, 그러니까 복귀하는 시기도 늦어지죠. 이 이유가 그랬다라고 해요. 서태지가 혼자 온전하게 음악 작업을 해서 딱 나와야 되니까 6개월 동안 정말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음악 작업을 하고 음악이 완성되면 춤과 그런 어떤 연출을 만들고 쭉 활동하고 휴식.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게 이 정규 음반 때였어요. 이때에 싱글을 내가지고 짧게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서태지가 여러 작곡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작업을 했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었겠죠. 데뷔 무대에서 멜로디가 부족하고 난해한 가사에 체조 같은 안무라는 혹평을 들었던 팀이 정말로 대중음악을 양분하는 이 중간점에 서게 됩니다. 물론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도 표절곡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표절을 찾아낼 수 있는 네티즌의 힘이 크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도 조금 무뎌 있었기 때문에 큰 이슈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원곡을 들으면 제가 원곡을 들려드리면 좋은데 어차피 원곡을 들려드려도 잘릴 테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거의 번안곡이구나 라고 들어보실 수 있고 서태지도 인터뷰 내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제가 미디를 연습했을 때 만들었던 습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나나이로라는 대곡을 습작이라고 표현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 아마 그때 했던 얘기가 완전한 창작이 아니라 이제 그런 곡들을 보고 미디 작업을 연습했던 어떤 연습곡이었는데 이렇게 잘 됐다라는 걸 좀 솔직히 고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만들어낸 한 가지 엄청난 업적을 얘기하면 4집의 시대유감이라는 곡이 있어요. 여기에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사전 심의제 때문에 잘려요. 그러니까 이 가사 삭제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태지가 가사가 없어지면 곡이 틀어진다. 그래서 곡을 다시 써야 된다. 난 아예 가사 없이 MR만 음원에 실겠다라고 해서 MR만 음원에 실어서 음반이 발매가 돼요.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됩니다. 우리 시대유감 듣고 싶은데 너희들이 뭔데 사전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대유감을 못 듣게 해 라고 해서 이 사전 심의제가 1995년 11월 17일 날 폐지가 돼요. 이 사전 심의제 폐지를 위해서 정태춘이라는 작곡가는 아예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음반을 발매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유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검열 제도를 한 가수의 어떤 이런 액션으로 인해서 폐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한국 대중가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H.O.T의 음악이나 그 뒤에 나오는 이제 DJ DOC의 음반에는 욕설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H.O.T는 욕설은 아닙니다. H.O.T 곡에는 늑대, 짐승, 늑대 빌어먹을 짐승 같은 놈들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음원은 나와요. 왜냐하면 사전 심의제가 폐지됐으니까. 근데 방송에 나올 때는 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늑대 삐 놈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빌어먹을과 짐승이 빠진 채로 그런 이제 웃지 못하는 아이러니도 발생하고 그런 방송 검열은 또 왜 그렇게 존재했느냐. 물론 방송이기 때문에 모든 시청 연령층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검열과 기준은 필요하지만 97년도에 우리나라를 덮쳤던 IMF 때문에 그 기준이 훨씬 더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일단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딱 이 서태지까지만 보는 걸로 범위를 정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과거와 현재 이 나누는 기점,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인 1992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기점을 양분화해서 과거에는 정규 음반 한 곡당 한 명의 작곡가가 연주는 대부분 실연 혹은 신디사이저도 스튜디오에서 직접 녹음하는 걸로, 멤버 수는 한 명에서 3명이 있으면 많아 보였고 5명까지 있으면 무대가 꽉 차 보이는, 노래는 당연히 가수라면 한 곡을 온전하게 소화했어야 되고 이때는 립싱크라는 개념도 없었죠. 가수가 당연히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댄스 가수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댄스 가수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마이킹 시스템도 없었고 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춤을 출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립싱크라는 문제가 생겨서 계속 가요 프로에서는 립싱크면은 이렇게 음반이 돌아가는 모양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립싱크를 아예 폐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요. 평균 연령대는 참 다양했다가 이제는 20대 초반, 10대 후반으로 딱 고착화가 되고요.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시점이 생기다가 지금은 이제
워낙 영상 매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대작을 만들어내거나 조금 과할 정도로의 뮤직비디오는 없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뮤직비디오는 기존에 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의 흐름, 서태지 이후에 어떤 변화의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내자면 댄스죠. 그 이전에는 발라드였다면, 락 음악, 밴드 음악이었다면 이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기점 이후에 가장 큰 키워드는 댄스 음악이 되고, 그 댄스 음악이 생김으로 해서 국내의 음악 프로그램과 음반 시장에는 큰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논문을 지도해드렸던 분도 KBS에서 조명 감독으로 계신 분인데, 그 이전에 발라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 템포에 맞춰서 혹은 이 가수 한 명에 대해서 조명을 쐈으면 되는데, 이제는 노래 템포도 빨라지고 노래들이 전환들도 빨라지고 여러 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아주 격한 안무로 춤을 추는데 우리의 조명 시스템과 조명을 다루는 프로세스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문을 쓰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의 장르가 달라지고 무대 위에서 액션들이 달라지는 건 그냥 단순히 대중음악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카메라로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마이크를 줄 것인가, 그들에게 어떤 조명을 줄 것인가, 다양한 영역들이 같이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대중음악을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게 대중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 음반이 정규에서 디지털 미니로 바뀌고 여러 테크놀로지와 손쉽게 디지털 음반이 등장한다. 작곡자가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바뀌고 가수 또한 3, 4명이 많아 보였다가 이젠 12명 정도 나와야 무대가 밸런스가 맞는군,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한 번씩 찾아서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도 가끔씩 집에서 혼자 술 한잔할 때 이런 뮤직비디오 틀어놓고 옛날의 향수를 느낍니다. 강력하게 권해드리니까 꼭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92년도 당시의 1위 곡 하나 둘 셋 먼저 보시고 난 알아요 데뷔 무대 보시면 아, 센세이션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아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기점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에서부터 현재 방탄소년단까지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